자, 저번 시간에 한 거 잠깐 복습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단원인 생태계에 대해서 배우는데 저번 시간에 생태계는 어떤 건지 배웠어요. 생태계는 개체, 개체군, 군집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군집에다가 환경적 요인을 더한 게 생태계였죠. 자, 개체는 하나의 생명체인 거고 개체군은 일정한 지역에 사는 같은 종의 개체를 얘기를 합니다. 개체들을. 그래서 개체가 개에 해당한다면 개체군은 개들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군집은 일정한 지역에 사는 모든 개체군의 무리입니다. 그래서 여러 종의 무리를 의미를 하는 거고 생태계는 군집의 환경적인 요인까지 더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생태계 구성 요소는 크게 환경이랑 생물 두 가지로 나누는데 환경은 빛, 물, 공기, 토양, 온도로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생물적 요인은 그 역할에 따라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세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생산자는 광합성을 해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양분을 스스로 합성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녹색 식물, 해조류, 식물성 플랑크톤, 조류 등이 있어요. 얘네들은 영양적으로 누구한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가기 때문에 독립 영양 생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다음 소비자 분해자 볼게요. 이 소비자 분해자는 자기 스스로 광합성을 해가지고 생명활동에 필요한 영양분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영양적으로 누구한테 종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속 영양생물에 속합니다. 자, 소비자 스스로 양분을 만들지 못해서 다른 생물을 먹이로 하여 양분을 얻는 생물입니다. 자, 그래서 생산자나 다른 동물을 먹이로 해서 유기물을 섭취를 하고 대표적으로 초식동물, 육식동물, 그 다음에 동물성 플라크톤 등이 있어요. 그 다음 분해자, 사체나 배설물을 분해해서 즉 사체나 배설물에 있는 유기물을 분해해서 무기물로 만들어서 자연으로 돌려주고 이 과정에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대표적인 게 광합성을 하지 않는 세균, 그 다음에 버섯, 곰팡이 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환경과 생물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데 환경 요인과 생물 요인을 합쳐진 게 생태계라고 하면 환경이 생물한테 영향을 주는 작용 과정이 있고 생물이 환경한테 영향을 주는 반작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물적 요인들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어요. 됐나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빛이 어떻게 생물한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그럼 요 그래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그래프는 빛의 세기에 따른 광합성 양을 뭘로 측정을 했냐면 이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느냐 혹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느냐 이 두 가지로 측정을 합니다. 일단 식물 호흡을 해요, 안 해요? 합니다. 알겠죠? 식물은 특징적으로 호흡과 광합성을 둘 다 해요. 근데 빛이 있을 때는 광합성을 하고 빛이 없을 때는 광합성을 안 하고 호흡은 빛에 상관없이 하겠죠? 식물이 호흡을 한다는 얘기는 우리 동물처럼 이산화탄소를 방출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자, 빛의 세기에 따른 이산화탄소의 변화를 보는 거니까 빛의 세기 말고는 다 일정하게 맞춰줍니다. 특히 호흡에 관련된 게 온도인데 온도도 일정하면 식물의 호흡량이 일정하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자, 빛의 세기가 0이에요. 그러면 식물은 광합성을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래서 뭐만 해? 호흡만 합니다. 그래서 빛의 세기가 0일 때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호흡을 통해서 방출을 합니다. 그래서 요만큼이 방출이 되고 빛의 세기와 상관없이 항상 이만큼을 방출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러다가 이제 빛이 조금씩 비추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빛이 요만큼 비춰졌어요. 그러면 봤더니 이산화탄소의 방출량이 줄어들었어. 왜 줄어들었지? 원래 요만큼이었다가 요만큼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렇지. 식물의 호흡량 변하지 않아서 이만큼이 항상 방출되고 있는데 요만큼을 자기가 광합성을 하는데 썼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이산화탄소 방출량이 줄어들었고 요거는 우리 겉보기에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우리가 식물을 관찰했을 때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지 혹 흡수하는지 관찰을 하겠죠? 요 관찰되는 양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다가 빛의 세기가 점점 증가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점에 도달하냐면 우리가 겉보기에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방출도 안 하고 흡수도 안 하는 요 점이 생깁니다. 요 점을 뭐라 그래요? 보상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빛의 세기가 증가하게 되면 드디어 이산화탄소가 흡수가 되는 것처럼 우리 눈에 관찰이 되게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다가 빛의 세기를 아무리 강하게 해도 이산화탄소의 흡수량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요 시점이 생깁니다. 요 시점을 뭐라 그래요? 광포화점이라고 합니다. 이 세포가 공장이라고 하면 공장이 풀 가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뭘 투입을 해줘도 더 이상 생산량이 변하지 않는 시점이 있는데 그 시점을 빛에 의해서 포화됐다 해가지고 광포화점이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총광합성량, 순광합성량, 호흡량을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총광합성량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호흡량이고 총광합성량에서 호흡량을 뺀 나머지를 순광합성량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식물도 결국엔 포도당을 쓰겠죠? 맞니? 그래서 여기서 호흡량이 의미하는 건 무엇이냐면 이 식물이 자기가 만든 포도당을 자기가 쓴 양이라고 생각을 해줘도 괜찮아요. 알겠죠? 식물이 광합성을 해서 요만큼에서 요만큼의 포도당을 만들었어요. 맞죠? 맞니? 이런 것들을 총광합성량이라고 하고 자기가 만든 포도당 중에 자기가 쓴 게 호흡량이고 그래서 남는 게 순이익입니다. 그래서 순광합성량이 총광합성량에서 호흡량을 뺀 값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양지식물이랑 음지식물 보도록 할게요. 여기 요거 안 했다. 식물이 빛의 세기가 보상점보다 낮게 되면 식물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면 자기가 포도당을 만든 건 요만큼이야. 맞지? 근데 자기가 쓰는 건 이만큼이 된다는 얘기야. 결국엔 굶어서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음지식물, 양지식물 보도록 할게요. 양지식물과 음지식물은 서로 다른 종의 식물입니다. 봤을 때 보상점은 누가 더 낮아요? 음지식물이 낮고 그 다음에 광포화점 누가 더 높아? 양지식물이 높습니다. 이 보상점이 낮은 건 장점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빛의 세기가 이렇게 양지식물과 음지식물의 보상점 사이에 있을 때는 누가 살아남아요? 음지식물이 살아남고 양지식물은 나중에 굶어 죽기 때문에 결국 생존할 수 없어요. 알겠나요? 그 다음에 광포화점이 높은 거는 더 많은 빛을, 더 강한 빛을 받았을 때 더 많은 양의 광합성을 할 수 있어서 이점이 됩니다. 알겠나요? 자, 양엽과 음엽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양엽과 음엽은 동일한 객체 내에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햇빛이 잘 비추는 곳과 햇빛이 잘 비추지 않는 곳. 햇빛이 잘 비추는 곳에서는 강한 빛이 오기 때문에 잎이 두꺼워도 깊은 곳까지 빛이 침투할 수 있습니다. 발음이 잘 안 되네. 빛이 침투할 수 있습니다. 알겠나요? 그래가지고 두께가 두꺼워도 요만큼 다 광합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빛이 잘 없는 곳에서는, 빛이 약한 곳에서는 두꺼워도 어차피 빛이 여기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얇은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런데 약한 빛이라도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음엽은 잎의 넓이가 넓은 거고 이 양엽은 잎의 넓이가 넓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 그랬죠? 그치, 너무 넓으면 강한 빛을 오래 받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서 식물 세포가 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적당한 면적을 찾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게 사실 생물입니다. 알겠죠? 생물은 가장 효율적으로 진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알겠지? 선생님이 그거 뭐지? 몽골인 설명했나? 시력? 안 했어? 이게 보게 되면 이 식물을 보자. 모두 다 장점만 가질 수 없죠. 가장 좋은 식물은 보상점도 낮고 광포화점도 높은 거야. 근데 어떻게 돼? 둘 다 가질 수 없는 거예요. 맞죠? 이 생물은 그래서 모든 장점을 다 가질 수는 없는데 이 몽골인은 시력이 되게 좋다고 하지. 몇 정도 되냐? 한 9.0? 7.0? 그리고 되게 멀리 있는 건 잘 봐요. 근데 가까이 있는 건 잘 볼까? 못 봐요. 멀리 있는 거 잘 보는 거고 가까이 있는 거 못 봅니다. 그래서 생물은 다 장점만 가질 수 없고 장점과 단점 둘 다 항상 가지고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나도 생물이니까 장점과 단점을 둘 다 갖겠지? 맞지? 그러니까 스스로 장점을 잘 캐치해서 그걸 바라보면서 잘 살란 얘기예요. 알겠나요? 알겠니? 그리고 여러분들도 생물이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으로 진화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나 자신을 살아가면서 살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빛의 방향 보도록 할게요. 식물의 줄기가 빛이 있는 쪽을 향해 굽어 자랍니다. 이런 것들은 무슨 성이 있다 그래요? 굴광성이 있다고 합니다. 굴중성도 선생님이 설명했나요?
굴중성 설명 안 했어? 자, 굴중성은 무엇이냐면 식물의 뿌리는 어디를 향해서 자랄까요? 그치, 중력을 향해서 자랍니다. 식물이 뿌리가 하늘로 향해서 자라는 거 본 적 없지? 왜냐하면 식물의 뿌리 끝에는 중력을 감지할 수 있는 기작이 있기 때문에 중력을 감지해서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자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식물을 벽면에 심었어요. 그래서 나뭇잎이 이렇게 있고 식물에 뿌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시간이 지나면 해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식물은 줄기는 해를 향해서 자라게 되고 이 뿌리는 중력을 향해서 자라게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1조 시간에 대해서 나가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는 복습이었습니다. 맞나요? 자, 이제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조 시간이 뭐예요? 1조 시간. 네, 해가 비치는 시간이겠죠? 자, 지금 겨울이 다가가면서 1조 시간이 짧아져 길어져? 짧아지고 그 다음 여름이 다가가면 길어지겠지. 1조 시간 그 해 낮의 길이가 제일 짧은 절기를 뭐라 그래? 동지. 제일 긴 시기를 하지. 그럼 동짓날에 뭐 먹어요? 왜 팥죽을 먹는지 아나? 맞아요. 귀신이 붉은색 팥이 싫어하기 때문에 이날 먹어야 됩니다. 알겠죠? 동지 지났나? 아니요. 안 지났지. 자, 그래서 결국엔 동지에서 하지로 가면 낮의 길이가 길어지고 하지에서 동지로 가면 짧아지겠죠. 요런 시기를 보면서 동물들의 영향이 이런 시기들이 동물들한테 영향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물들의 생식에 영향을 주고 또 식물에도 영향을 주는데 식물의 개화에 영향을 줘요. 개화가 뭐야? 개화. 꽃이 피는 시기입니다. 자, 볼게요. 자, 동물 사슴, 노루, 송어는 1조 시간이 짧아지는 가을에 번식을 합니다. 사슴, 노루 임신 기간이 굉장히 좀 길어요, 생각보다. 자, 그래서 만약에 사슴이 여름에나 이제 봄에 번식을 하게 되면 새끼를 낳는 게 거의 겨울쯤이란 말이지. 그럼 새끼가 죽겠지. 그래서 가을에 임신을 해가지고 언제 낳냐면 새끼를 봄에 낳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번식을 하는 거고 종달새, 꾀꼬리 새들은 굉장히 알을 낳고 새끼가 다시 날아갈 때까지 시기가 짧아요. 그래가지고 봄에 번식을 해서 먹이가 많은 여름에 새끼를 키워가지고 날아갑니다. 그래서 종달새, 꾀꼬리는 1조 시간이 길어지는 봄에 번식을 하고 그 다음에 곤충은 1조 시간에 따라서 겨울잠을 자게 됩니다. 됐나요? 네. 자, 그럼 이제 식물 보도록 할게요. 자, 식물 개화에 영향을 주는데 모든 식물이 1조 시간에 영향을 받는 건 아니에요. 온도에 영향을 받는 것도 있고 다른 요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아볼 식물들은 이제 1조 시간에 따라서 개화에 영향을 받는 애들을 알아볼 거예요. 알겠나요? 자, 크게 장일식물이랑 단일식물이 있습니다. 장일식물은 낮이 긴 거, 단일식물은 낮이 짧은 거. 그래서 장일식물은 낮의 길이가 길어질 때 꽃이 피고 길 때, 그 다음에 단일식물은 낮의 길이가 짧을 때 꽃이 피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런데 사실은 이 문장이랑 이름이 잘못 지어진 것 같아요.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왜냐면 사실은 낮의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밤의 길이가 중요합니다. 그걸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로 기억해 주냐면 장일식물, 단일식물 용어를 지금도 계속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장일식물을 단야식물로 기억해 주고 단일식물을 장야식물로 반대로 기억해 주면 여러 가지 자료가 나올 때 좀 해석하기가 편할 거예요. 알겠나요? 자, 장일식물 대표적인 게 붓꽃이 있고 단일식물 대표적인 게 코스모스가 있습니다. 왜 장일식물과 단일식물로 이름이 지어져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세 가지 실험이 있는데 처음에 사람들이 요 두 가지 실험만 한 거예요. 알겠나요? 그 다음 여기 한계, 암계라고 해가지고 요 정도 빛이 넘어가야지, 빛이 안 돼야지 꽃에 피고 그 다음에 꽃이 안 피고 영향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장일식물이 있어요. 붓꽃 같은 거. 얘네들이 빛이 요 한계, 암기를 넘어갔어. 그랬더니 꽃이 핀 거예요. 근데 이 빛의 길이가 한계, 암기를 넘어가지 않았어. 꽃이 안 폈어. 요 두 가지만 보고 사람들이 낮의 길이가 길어야지만 꽃이 피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장일식물로 지은 거예요. 됐나요? 그런데 사람들이 한 가지 더 실험을 했어. 이름을 짓고 나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어둠을 자른 거지. 자, 얘랑 빛의 길이가 낮의 길이가 똑같죠? 그런데 차이점은 뭐야? 이 어둠 사이에 뭘 제공했어? 빛을 잠깐 제공을 했어. 됐니?
그랬더니 꽃이 폈습니다. 낮의 길이는 똑같은데 어둠을 잘랐더니 꽃이 폈어요. 그리고 사실은 중요한 게 낮의 길이가 아니라 연속적인 밤의 길이었다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일식물은 사실은 연속적인 밤의 길이가 길면 꽃이 안 피고 연속적인 밤의 길이가 짧으면 꽃이 피는 거예요. 얘 보게 되면 빛에 의해서 어둠이 잘렸지. 그래서 연속적인 밤의 길이가 짧아졌기 때문에 꽃이 폈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사실은 꽃이 피는데 중요한 거는 연속적인 밤의 길이다 라고 기억해주고, 이름을 사실은 근데 지금은 장일식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장일식물을 빛이 짧으면 꽃이 피는 식물, 밤이 짧으면 꽃이 피는 식물이라고 기억해주면 요 자료들을 해석할 때 도움이 될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단일식물 보도록 할게요. 자, 단일식물이에요. 자, 봤을 때 요 한계점이 있는데 한계점보다 빛이 더 많이 제공이 되면 꽃이 안 폈어요. 그런데 한계점보다 빛이 적게 제공이 되면 꽃이 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실험을 보고 낮의 길이가 짧아야지만 꽃이 피는 식물이다 해가지고 단일식물로 이름을 지어놨는데 한 가지 실험을 더 한 거지. 연속적인 밤을 잘랐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가지고 연속적인 밤을 빛으로 잘랐어요. 그랬더니 낮의 길이는 짧은 게 똑같은데 꽃이 안 폈습니다. 그래서 이 꽃은 뭐가 중요하냐면 연속적인 밤의 길이가 길어야지만 꽃이 핀다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된 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연속적인 밤의 길이가 길 때 꽃이 피는 식물이라서 원래는 장야식물이 맞는 용어 같은데 아직까지 그냥 단일식물로 쓰고 있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식물이 개화할 때는 연속적인 밤의 길이가 중요했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기억해주면 됩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이거 다 맞는 말이야. 알겠지? 장일식물의 정의가 이거고 단일식물의 정의가 요건데 사실은 연속적인 밤의 길이가 중요했다. 요 사실도 추가적으로 기억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빛의 파장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다의 깊이에 따라 도달하는 빛의 파장과 양이 다릅니다. 자, 여기가 해수면이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깊어지는 바닷속이에요. 자, 그럼 빛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잘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잘 안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빛이 물을 뚫고 들어가야 되잖아. 그럼 얘가 힘이 있어야겠어 없어야겠어? 빛이 힘이 있어야겠지. 에너지가 많아야겠지. 그러면 이 붉은색과 푸른색 중에 에너지가 많은 건 어떤 빛이야? 푸른색입니다. 알겠나요? 자, 우리가 가시광선 영역이 이렇게 있고 끝쪽이 보라색, 청색 쪽이고 그 다음 여기가 빨간색 적색 쪽이에요. 맞나요? 적색 빛의 바깥쪽을 뭐라 그래? 적외선. 적색의 바깥선. 그 다음에 보라색이 한자로 자지. 그러니까 자외선이라고 합니다. 우리 살균 소독할 때 적외선 써, 자외선 써? 우리 찜질방 갈 때 자외선 찜질기야, 적외선 찜질기야? 적외선. 봐봐. 뭐야, 우리 살균할 때 쓰는 건? 자외선, 적외선, 자외선. 자, 자외선은 푸른색 에너지가 많다 그랬지. 그럼 자외선은 푸른색보다 더 왼쪽에 있어요. 컵 소독할 때 뭘로 소독해? 파란색 빛이지. 파란색이에요. 자, 이과생들 정신 차리고 잡아봐. 자, 청색 에너지가 많고 적색 에너지가 적어요. 그럼 청색 바깥쪽에는 자외선이 있지. 자외선으로 살균 소독을 한단 말이지. 우리 햇빛에 많이 있어서 우리가 살타는 게 뭐야? 자외선이지. 아무튼 요 자외선이 많이 세면 어떻게 돼? 피부암 같은 게 걸린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어봤죠? 자, 피부암이 왜 걸려? 이 자외선이 에너지가 너무 세니까 세포 속에 있는 DNA의 돌연변이를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암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살균 소독이 되는 이유는 뭐야? 이 세균한테 자외선을 쐬어주면 세균이 돌연변이가 일어나가지고 얘가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살균 소독할 때 자외선을 쓰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자외선으로 찜질하면 안 됩니다. 알겠니? 알겠니? 근데 그럼 우리 자외선을 쐬면 왜 우리가 이렇게 까맣게지지?
타니까. 그러니까 타니까 까맣게 되는데 왜 까맣게 됩니까? 우리 자외선을 쏘면 멜라닌 색소. 멜라닌 색소가 무슨 역할을 하죠? 피부를 왜 보호하죠? 어떤 빛을 흡수하죠? 그렇죠, 정답입니다. 우리가 자외선을 많이 쏘게 되면 세포가 손상될 수 있으니까 이 멜라닌 색소를 대신 만들어가지고 멜라닌 색소가 자외선을 흡수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이 탈 때 까매지는 이유는 멜라닌 색소가 자외선을 대신 흡수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이거 다 까먹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결국에는 깊은 곳까지 갈 수 있는 게 에너지가 많은 거니까 청색광이 깊은 곳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만 기억해주면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적색, 그 다음 황색, 그 다음 청색광 순으로 깊은 곳까지 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요 깊은 곳에 있는 이 애들은 적색광도 안 들어오고 황색광도 안 들어오니까 청색광만 이용하는 애들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빛의 파장에 따라 가지고 분포하는 조류들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해수면의 깊이가 깊지 않은 곳에서는 붉은색, 그 다음에 황색, 그 다음에 청색이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녹조류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좀 더 깊어지게 되면 황색광을 이용하는 갈조류, 그 다음 좀 더 깊어지게 되면 청색광을 이용하는 홍조류가 나타나게 됩니다. 청색과 홍색 서로 어떤 관계예요? 반대 색깔을 뭐라 그러지? 보색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조류들은 일반적으로 색깔이 자신이 이용하는 빛의 파장에 보색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녹, 깔, 홍 순서대로 나타나게 돼요. 자, 녹조류는 팔에 핵함이 있고 갈조류는 미역 다시마가 있고 홍조류는 김, 우뭇, 가사리 등이 있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파장이 짧아. 빛의 파장이 짧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진동수가 많기 때문에. 이해됐지? 됐으리라고 믿어요. 그래서 파장이 짧게 되면 에너지가 큽니다. 그래서 투과를 잘 하기 때문에 깊은 곳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그 다음 해조류의 색은 보통 주로 이용하는 색의 보색을 띠게 됩니다. 주로 적색광을 이용하게 되면 적색의 보색인 녹색을 띠게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녹, 깔, 홍 순서다. 이 정도 기억해 주면 됩니다. 갈색은 아마 황색의 보색인가? 선생님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보색을 띈다고 합니다. 알겠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김이 홍조류잖아. 근데 우리 김 보기에는 되게 까만색이지. 근데 김을 물속에 불려놓고 오랫동안 있은 다음에 햇빛에 비춰보면은 약간 붉은색을 띱니다. 김도 우리가 먹는 김은 양식하는 거 알죠? 근데 요새는 다시 양식을 뛰어 넘어가지고 실험실에서 김을 재배하는 거 알아요? 실험실에서 김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김을 왜 재배해? 먹으려고. 이산화탄소. 왜냐면 우리 김은 겨울이 있어야지만 잘 자라는데 해수면의 온도가 높아져가지고 잘 자라지 못하고 있어요, 김이. 그래가지고 김을 실험실에서 재배하는 걸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너무 지구 온난화가 급격하게 오는 것 같지 않니? 안 슬퍼? 그래요, 선생님은 슬퍼요. 그래가지고 김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바다에서 나는 것 중에 제일 많은 금액을 차지하는 게 김이에요. 그래가지고 김이 굉장히 수출의 효자 상품인데 얘가 재배가 잘 안 되니까 이제 실험실에서 지금 재배하고 있어요. 맛도 똑같다고 합니다. 유튜브에 이런 거 쓸데없는 거 보지 말고 여러분들 생물과 관련된 걸 좀 보세요. 알겠나요? 자, 여기까지는 어떤 거였냐면은 지금 빛이 생물한테 영향을 주는 작용의 예시였고, 반작용의 예시는 뭐 이런 거예요. 숲이 울창하면 지면에 도달하는 빛이 약해진다. 여러분 읽으면 알겠죠? 원인이 뭐고 결과가 뭔지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반작용의 예시보다는 이 작용의 예시가 훨씬 더 많이 나와요.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온도와 생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 보지 마세요. 알겠죠? 아직 20분에 남았어요. 자, 그러면 온도와 생물. 자, 온도가 어떻게 생물한테 영향을 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물. 개구리, 곰, 박쥐 등이 겨울잠을 잡니다. 그 다음에 철새가 이동을 하고 추운 지방에 사는 동물의 털, 그 다음 깃털 등이 발달을 하고 피하 지방층이 두껍게 발달을 합니다. 요 그림 어디서 봤어요? 일단원에 적응과 진화했을 때 봤죠? 고마워요, 기억해줘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겨울잠을 생각하면은 완전 기절해가지고 풀로 잘 것 같지, 애들이? 아니요. 맞아요. 아니에요. 최소한의 활동만 합니다. 알겠죠? 그래가지고 깼다가 잤다가 이러고 있는 거지.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굴에 들어가는데 겨울잠을 자고 있는 곰이 있어. 그럼 곰이 여러분들의 먹이를 생각하고 당연히 잡아먹을 수 있어요. 얘가 푹 자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귀여운 북극여우가 있고, 그 다음에 붉은 여우가 있고, 그 다음에 사막에 살고 있는 사막여우가 있어요. 자, 얘네들 몸집이 누가 더 커요? 북극여우랑 사막여우 중에? 북극여우가 큽니다. 그 다음에 말단부는 누가 더 작아요? 북극여우가 작아요. 이거 선생님이 예전에 뭐라고 설명했지? 귀가 작아. 결국에 우리가 체온을 뺏기는 게 어디야? 말단 부위에서 뺏긴단 말이지. 그래서 귀랑 이런 것들이 작아야지만 체온을 덜 뺏길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체구, 몸집이 커질수록 체구 대비 표면적인 비율이 작아지게 됩니다. 선생님이 그때 언제 설명했냐면 세포가 무한정 커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었는데 기억나요? 좋아요. 자, 그래서 체구가 커지게 되면 표면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몸집이 커지게 돼서 내가 열을 덜 뺏기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털들이랑 피하 지방이 또 많이 발달하게 됩니다. 자, 그럼 반대로 사막여우는 더운 데 사니까 체온을 빨리빨리 방출을 시켜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말단부가 커요. 말단부가 커서 이런 이 귀 같은 데서 이제 체온을 빨리빨리 방출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몸집도 작아요. 그래서 표면적이 체구에 비해서 넓어가지고 열 발산에 용이합니다.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호랑나비가 있습니다. 호랑나비. 여름에 태어나는 개체가 봄에 태어나는 개체보다 크기가 큽니다. 그래서 얘가 여름형이고, 그 다음에 얘가 봄형이에요. 됐나요? 얘가 여름, 얘가 봄형입니다. 너네 혹시 호랑나비의 애벌레 본 적 있니? 엄청 귀엽게 생겼는데 누구랑 똑같이 생겼냐면 너네 포켓몬스터에서 캐토피? 걔 있지? 단대기 되기 전에 걔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되게 귀여워요. 한번 보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식물 자 보도록 할게요. 상록수가 있으면 상록수가 뭐야? 항상 녹색인 나무입니다. 이제 소철, 동백 등이 있고 소나무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얘네들이 여름에 얼어 죽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삼투압을 높여가지고 잘 얼지 않게 해줍니다. 여러분들 그 소금물이랑 일반 물 중에 누가 더 어는 점이 낮아요? 소금물이 왜 낮지? 불순물이 첨가되면 왜 낮지? 소금물이 낮은 건 알겠어. 근데 왜 낮는지 한 번도 궁금해 본 적이 없단 말이야? 왜 낮아? 불순물이 첨가되면 왜 낮아져? 물이 얼음이 된다는 얘기는 자유롭던 물 분자들이 서로 인력에 의해서 육각형 모양으로 만드는 게 얼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불순물이 껴있으면 육각형이 잘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니까 더 낮은 온도가 돼야지만 얘네들이 얼게 되는 거예요. 불순물이 첨가된 물이 끓는 점이 높은 이유도 비슷한 이유 때문입니다. 알겠나요? 좋아요. 볼게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어떤 식으로 삼투압이 높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농도가 높다는 얘기고 물에 다른 것들이 더 많이 첨가가 돼서 어는 점이 낮춰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식물이 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생물은 얼면 안 되지? 왜 죽지? 얼리고 나서 해동하면 되잖아. 얼리고 나서 해동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왜? 순환을 못해서? 언다는 얘기는 모두 활동 멈춘다는 얘기야. 그럼 순환도 필요 없는데 우리 물이 얼 때 생각하면 어떤 식으로 얼어가냐면 서서히 얼면서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옵니다. 그러면 세포가 내부에 물이 가득 차 있잖아. 그러면 얘네들 얼어 뾰족뾰족하게. 그럼 세포가 터져 안 터져? 터져요. 세포가 손상되기 때문에 얼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참 많은 거 배워갑니다. 그쵸? 자, 그러면 자 볼게요. 여기가 8월, 10월, 12, 2, 4, 6월이에요. 요때가 겨울에 해당하겠죠? 맞나요? 자, 요때 광합성 열심히 해가 녹말을 저장해 놨다가 이제 추워지기 시작하면 녹말을 뭘로 분해하냐면 포도당으로 분해해가지고 삼투압을 높여주게 됩니다. 그럼 삼투압이 높아지게 되면 얘가 잘 얼지 않기 때문에 겨울에도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리고 다시 봄이 되면 포도당이 감소하게 되고 삼투압도 감소하게 됩니다.
됐니? 자,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면 녹말을 포도당으로 분해해서 삼투압을 높여가지고 어는 점을 낮추기 때문에 식물이 겨울을 지나도 조직이 손상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추나 철이가 있어요. 겨울밀 보리는 추위를 겪어야지 봄에 꽃이 피고, 그 다음에 낙엽수는 기온이 낮아지면 낙엽을 떨어뜨립니다. 왜 떨어뜨릴까? 에너지도 아껴야 되고, 낙엽이 있으면 표면적이 넓으니까 열을 더 많이 뺏기겠지? 그래가지고 낙엽을 떨어뜨립니다. 자, 낙엽은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나뭇잎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낙엽은 어떻게 생길까? 낙엽은 결국에는 이 식물이 이 잎으로 가는 모든 경로들을 다 차단하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차단하냐면 여기에다가 조금씩 어떤 막 같은 거를 채워줍니다. 그럼 여기에서 영양분이 가지 못하기 때문에 얘가 서서히 말라 죽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럼 낙엽을 질 때 단풍이 드는 이유는 뭐야? 뭐야? 단풍이 드는 이유. 우리가 광합성을 하는 그러니까 광합성을 하는 색소가 있었지. 그게 뭐였지? 엽록소겠지. 엽록소가 녹색이지.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름에는 엽록소가 굉장히 많아요. 식물의 잎이 녹색으로 보인단 말이지. 근데 사실 광합성을 할 때는 이런 엽록소 말고도 여러 가지 색깔을 띠는 보조 색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엽록소가 가을에 파괴가 되니까 보조 색소들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데 그게 바로 단풍이 드는 거예요. 알겠나요?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상록수는 큐티클층이 두꺼운데 큐티클층이 뭐냐면은 그 소나무 잎 같은 거 만져보면 약간 반짝반짝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약간 뭐가 막이 쓰여져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게 바로 큐티클층입니다. 그래서 큐티클층이 두꺼워서 잎을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온이 낮은 곳의 식물이나 잎은 잎이나 꽃에 털이 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털이 나 있으면 왜 추운 날 잘 버틸 수 있지? 따뜻해져요. 왜 따뜻해지지? 열을 들 빼앗. 열을 왜 덜 빼앗기지? 닿지 공기층이 않으니까? 형성되니까. 그렇지, 공기층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중창을 하는 것도 이 사이에 공기층을 형성을 시켜가지고 단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알겠나요? 아주 좋아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툰드라에 털송이, 풀 등이 있습니다. 자, 근데 반작용의 예시 간단합니다. 식물이 증산작용으로 숲이 다른 것보다 시원한데 증산작용이 뭐예요? 뿌리에서 잎으로 물이 올라왔어. 네. 그 다음에 빠져. 빠지는 거, 그치? 식물의 잎에서 물이 빠지는 걸 증산작용이라고 하는데 좀 간단히 설명하면 식물의 잎에서 일어나는 증발 현상을 증산작용이라고 합니다. 증발이 뭐예요? 액체가 그 물이 수증기가 되는데 그게 표면에서 일어날 때 증발이 일어난다 그러고 끓는 건 뭐야? 끓는 건 뭐야? 물이 담겨 있어. 표면에서 물 분자가 액체 수증기가 되는 거는 증발이라고 하지. 그럼 끓는 건 뭐야? 안에서. 그렇지. 내부에서도 이제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걸 끓는다고 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오늘 물과 생물까지 여기까지 할 거야. 여기까지. 안 돼. 우리 수업 지금 복습만 하고 20 몇 분밖에 안 했어요. 알겠죠? 자, 물과 생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경이 이제 생물한테 작용을 주는 거. 자, 동물 파충류는 몸 표면이 비늘로 덮여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분 증발을 방지하고, 조류 파충류의 알은 단단한 껍질로 쌓여 있고, 그다음 곤충의 키틴질 외골격인데 곤충은 뼈대가 없고 겉에 딱딱한 껍질로 이루어져 있죠. 여러분들 바퀴벌레 밟았을 때 바바박 하는 거, 그게 바로 키틴질의 외골격입니다. 그 다음에 사막에 사는 포유류는 진한 오줌을 배설합니다. 우리 오줌이 만들어지는 과정 기억나죠? 네. 그래서 물에 제흡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적은 양의 농도가 높은 오줌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줌으로 인한 수분 배출을 최소화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야. 파충류, 그 다음에 조류, 그 다음에 얘네들은 파충류, 조류들은 다 어디에 살 수 있어요? 육상과 수생 중에? 육상에서도 살 수 있지. 맞니? 네. 자, 근데 양서류는 왜 양서류야? 그치, 꼭 양쪽에 서식지가 필요하지. 이게 왜 그럴까? 양서류는 진화가 덜 돼서. 왜 꼭 물이 필요하지? 온도가 낮추려고. 여기 봐봐. 알은 단단한 껍질로 쌓여 있어서 수분 증발이 방지가 돼요. 알이
알이 껍질이 없어. 맞아요. 그 양서류의 알은 껍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분이 금방 빼앗기기 때문에 우리가 생물이 맨 처음 태어난 데가 물이지. 네. 그 생물은 생물이 처음 수정란에서 어떤 개체가 될 때는 물이 꼭 필요해. 그래서 어류랑 양서류들은 껍질이 없어서 얘네들이 자랄 때 물을 계속 뺏길 수 있으니까 물 속에다가 알을 낳고 거기서 키우는 거야. 근데 이 조류나 파충류는 단단한 알껍질로 쌓여있기 때문에 그 안에 물을 가둘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육상에서 번식이 가능한 거고, 포유류는 아예 물 속에 아예 그 자궁 속에다 물을 만들죠. 양수라는. 그렇기 때문에 육상에서도 번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나요? 네. 자, 그다음에 여기까지 됐고, 자, 식물 볼게요. 자, 건조한 환경, 뿌리가 크고 이제 물을 담아두는 저수 조직이 발달합니다. 우리 다육이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잎이 가시로 변해가지고 수분 증발을 막습니다. 그러면 잎이 없는 선인장은 광합성을 어디서 해요? 가시에서 가시에서? 뿌리에서? 줄기 줄기? 자, 광합성을 한다. 뭐가 있어야 돼? 엽록체. 엽록체에는 무슨 색? 초록색. 우리 선인장에서 초록색이 있는 부위는 줄기. 그래서 사실 식물은 잎에서만 광합성을 하는 게 아니라 녹색인 모든 부분에서 광합성을 합니다. 알겠나요? 자, 그 다음 수생 환경. 자, 뿌리가 작고 통기 조직이 발달합니다. 우리 언제 볼 수 있냐면 연근 먹을 때. 연근이 뭐야? 연꽃의 뿌리. 그치, 연꽃의 뿌리지. 연내. 이렇게 뿌리가 있어요. 얘를 반을 뚝 자르면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게 볼 수 있어요. 이게 공기가 통할 수 있는 통기 조직이 있는 겁니다. 알겠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물이 환경한테 영향을 주는 거. 자, 수생식물이 물을 정화한다. 짧죠?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생활형 보도록 할게요. 생활형은 무엇이냐면 서로 다른 생물이라도 오랜 기간 동안 같은 환경에서 생활하면 형태나 생활 양식이 비슷해지는 겁니다. 동물을 먼저 보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요. 동물, 자, 개구리, 그 다음에 악어, 그 다음에 하마가 있어요. 선생님 직접 그린 거예요. 당연히 뭘 대고 그렸겠지. 자, 육상 생활과 수생 생활을 하는 공통점 때문에 비슷한 생활형을 가지는데 개구리, 악어, 하마는 서로 다른 종이죠. 그렇지만 수면 위로 눈과 콧구멍을 내놓을 수 있게 머리 구조가 비슷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생활형이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식물의 겨울 눈의 위치를 보도록 할게요. 자, 겨울 눈은 무엇이냐면 겨울에 살아남아서 새싹이나 꽃을 피우는 데를 겨울 눈이라고 합니다. 열대지방과 온대지방, 한대지방이 조금씩 다른데 여기 보도록 할게요. 추운 지방이에요. 추운 지방. 그러면 여기에는 추운 공기가 있기 때문에 땅 속에다가 요 겨울 눈이 위치를 시켜주게 됩니다. 다시 말이 이상한데 땅 속에 겨울 눈이 위치하게 됩니다. 알겠나요? 왜냐면 땅 속이 좀 더 따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추운 지방에서는 겨울을 잘 날 수 있도록 이 살아있는 조직인 겨울 눈을 땅 속에다가 넣어주게 되고, 그거보다 조금 온도가 높으면 반지중, 그 다음에 온대지방, 그 열대지방 그냥 지상에 겨울 눈이 위치하게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생활형은 서로 다른 종의 생물이지만 같은 환경에서 살기 때문에 비슷하게 모양이 변한다. 이것을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혹시 질문 있니? 없으면 오늘은 여기까지. 고생했어요.